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부의장이 경제가 기대치를 부합할 경우 테이퍼링 논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발언이 나왔고요. 그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장과 소통을 위해 향후 테이퍼링 과정을 주도할 요인들을 정량화해서 가이던스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내비쳤고요. 미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경제활동 낮아지는 실업률 속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의 인플레이션 상반 위험이 존재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내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제 낙관에도 연준의 통화 긴축은 이르다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MBA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인데요. 수출 물량 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중간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자원을 잘 이렇게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0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지수를 발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최근 가파르게 진행된 달러 약세 현상에 따른 되돌림이 시현되며 달러 인덱스는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가 66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제 활동 증가의 영향과 원유 재고 예상치를 큰 폭으로 벗어나는 감소를 기록함에 따라 상승 압력이 발생을 했으나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공급 부담 우려가 상존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구독자분이 그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원자재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에 대한 이런 가격 추이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 방송은 부동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원자재 추이나 그 다음에 채권이나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좀 변화폭이 꽤 커지지만요.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집값에 영향은 충분히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매우 많이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그게 최저 정가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SG도 하고 있죠. 그게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최종 고객한테 다 가겠죠.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테이퍼링 이후에 한번 또 집값에 대한 추이와 또 대선이 또 어떻게 또 끝나는지도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팔이 블록체인 부사장 암호화폐 출금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 투자자 보호 장치 암호화폐 적용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생태계, 세계관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만 좀 장치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일단 기출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높게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가 진짜 여기에서 약간 특이한 구조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사기가 커지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서야는 특별한 개입은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ETF는 또 본인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만큼 인수인계를 다 일찍이 다 받았다고 하면 좀 더 속도를 내서 정말 운 좋게 6월 달에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뭐 올해 한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해주지 않겠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정부의 15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의 선정, 국민연금, 군 전명 지갑에 블록체인을 접목을 시키겠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죠.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증의 DID를 먼저 도입을 했고 공무원들한테 먼저 어떻게 보면은 CBDC를 먼저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기반을 먼저 해봐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한테 확대하는 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잡아보기 위한 한 번 더 그렇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의 사기 다단계가 4년간 5.5조 원 정도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까 외화 유출이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프를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총재 입장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역지사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의 종사자고 그리고 총재급이나 위원장급이라고 했었을 때와 여러분이 투자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입장과는 엄연히 다르겠죠. 내 직장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 책무와 직무와 또 그런 관계도까지 본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사기다, 문제다, 폐쇄하겠다 이런 거와는 또 다르죠. 한국은행 총재는 그냥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부정적한 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한다라는 관점이지 은성수 씨와는 좀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 점은 좀 똑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이지만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시켜 확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지급결제 환경이 바뀌고 앞으로도 변화폭이 상당히 클 텐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이 없는 CBDC 도입 필요성이 클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했다. 클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없다. 당연히 신용 위험이 없죠. 왜냐? 이제 다이렉트로 중앙은행이 꽂아주기 때문에 누구만 망한다? 예, 개인만 망한다. 옛날처럼 뱅크런 사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긴다라고 해도 위탁으로 은행한테 그 먹거리를 좀 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옛날 대비 금융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해킹이나 뭐 취약, 뭐 지갑에 대한 취약점이나 이런 거는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국가에너지국 6월 2일 암호화폐 채굴 관련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왜 너는 중국에 있으면서 왜 중국의 소식을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야기를 다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료 구하기에는 상당히 인터넷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 미리미리 급하게 말로써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말로써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또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다 준비하고 영상을 만약에 찍고 업로드를 하는 시간대까지 또 본다고 하면 또 며칠 정도가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타이밍이 또 놓쳤다라고 해서 너는 또 뒷북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악플을 다시는
누구누구님께서 또 그렇게도 또 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겸인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제가 이것만 하면 당연히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발이요. 상대방의 비판도 정도껏으로만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라는 부분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고요. 동계올림픽에도 이런 테스트 관계도도 미리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에 있는 중국의 소식을 제가 그전 영상에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에는 필히 쓰이는 용도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동계올림픽이 이제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해당 올림픽을 따왔던 국가는 이걸 스포츠 행사로 해서 관광의 유치적 차원을 1차원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로 이제 그렇게 좀 홍보와 광고를 좀 같이 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관광을 일단 1단계로 깔아두고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과 또 제휴를 맺기 위한 절차적 관계로 좀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접종률 추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해당에 있는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을 또 연구를 해서 지금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는 2회 접종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회 접종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계올림픽의 준비적 과정에도 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만 맞추고 끝내는 백신을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는 또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각자 한번 그냥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뭐 믿지 못하시는 분이나 믿는 자, 뭐 알아서 그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동계올림픽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징 쪽은 거의 70%를 넘겼기 때문에 해당의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도 뭐 동계올림픽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해외 쪽으로 온 그런 격리적 차원을 보았을 때도요. 이것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가 사상 최고에 대한 등급으로 합니다. 예, 그냥 외국인을 이제 세균으로 봅니다. 그래서 격리적 과정에서도 엄격한 절차와 그리고 그런 격리를 통함으로써 절대로 외국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하로 낮춰놨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일단은 들어오기 전에 일단 핵산 검사를 두 번, 그것도 48시간 이내에 있는 걸 먼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격리를 하게 되고요. 격리를 끝나고 나기 하루 전날에 또 핵산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비로소 이제 중국에 대한 활동이 되지만 그리고 그 활동에서도 QR코드로 관리가 됩니다. QR코드를 어디 갈 때마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 경로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누구 만나는지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메뉴판이 다 QR코드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뉴판을 따로 주지 않아요.
QR코드화 되어져 있어서 QR코드로 주문을 하고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랑 밥을 먹고 어디에서 머물었고 어디에서 위치 경로가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성이 없죠. 한국처럼 어디 카드 회사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보호 체계는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보호 체계는 없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이 면밀히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단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을 했었을 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자 개체수가 적게 나올까라는 걸 연구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 그리고 실제 제가 생활에서도 느껴보니까 저거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 기업 카나안이 나스닥에 데뷔를 하기도 했었죠. 2019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안이나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 채굴 업체들이 뭐 어떻게 했냐, 이런 쪽이 이제 미국 쪽에 나스닥에 IPO가 되고 비트코인도 미국의 텍사스 쪽에서 2019년도 10월 달에 또 채굴 시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조만간은 이제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지니까 그만큼에 대한 CBDC도 나오게 되니 혼란을 주기에는 좀 부분이 있으니 정부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선을 좀 그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해에 대한 소지를 명확히 하고 정리를 좀 해서 해당에 있는 CBDC에 대한 활용도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예견된 부분이고 이미 그런 쪽에 연구를 했던 채굴 회사들은 어차피 미국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각 나라별 쪽에서 그나마 채굴에 좀 옹호한 나라들 쪽으로 다 이전을 애초 2019년도 때부터 계속 많이 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2018년도 때부터 해시 부분에 대한 전기세에 대한 유지비 해당 적자 부분이 워낙 매우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채굴의 원가 대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이전은 그때부터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2019년도 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왜 일어났냐, 이게 뭐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아니죠. 진폭이 꽤 있었죠. 뭐 반감기가 지나고 한번 떡상이 나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또 침체기가 왔고 또 한번 오르고 또 침체기가 일어났고 또 오르고 이게 분명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되었죠. 채굴 회사들도 이렇게 하다가는 마진율이 너무 기복이 커지고 우리도 망할 수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전기를 좀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서도 그만큼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해래 작년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미친 듯이 채굴기를 계속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구매해서 지금 비디오 카드 자체도 너무 비싸고 채굴기 자체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부터 해시레이트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자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치를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요. 자 이때부터죠. 네, 이때 1월달이 이때부터니까 하반기가 이때부터죠. 그럼 실제 올라갔던 추이는 어느 정도를 볼 수가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 때까지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중국의 채굴 부분에 이상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실제 채굴풀이 정말 많이 하락하기도 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5월 달에 아니라 4월 달 정도에 있었고 실제 5월 달에 있었던 부분은 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4월 달 대비보다는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실제 그만큼 해시풀이 점점 약해졌다라고 했다라고 해도
그 전에 요 채굴기를 미친 듯이 샀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그 해시가 빠졌던 부분이 오히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굴 회사들, 그 나라에 있는 채굴 회사들이 다 나눠가서 다 금방금방 복구를 해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채굴의 해시레이트는 지금 빠질 시점은 아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표적으로 라이어 블록체인에 대한 이 해당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지난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막 달려오더니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채굴 회사들의 대부분 거의 다 상장을 했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거의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채굴 회사들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고정비 부분, 실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트코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에 있는 주주총회에 있는 주주들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실제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주주 여러분들 추나 정책으로 그걸 매도를 해서 배당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만큼 올라왔던 배경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할이 있었고, 그게 매도로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쉬면 당연히 주가도 쉬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을 많이 팔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그만큼 채굴기를 많이 예약 주문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위화감이 많이 들었다고 했으면 실제 여기에서 더 많은 조정폭이 이렇게 월등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중국의 점유율은 높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그거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준비를 엄청 많이 해놨는데 이 이야기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자, 라이어 블록체인에 한 블로그님이 브랜드라는 블로그님이 직접 글을 써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어 블록체인은 채굴업체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특수한 암호화폐 채굴 컴퓨터를 운영을 해서 채굴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대비 훨씬 작은 범위이긴 하지만 라이트코인 또한 채굴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이어 블록체인의 수익은 암호화폐 채굴에서 실질적으로 100% 창출하기 기업 전략에 따라 계좌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가격의 시점에 고려해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어 블록체인은 17년도부터 해서 18년도 2020년도 중반때까지 오클라호마에서 채굴 시설을 운영을 했는데요. 자, 2020년도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서 라이엇은 뉴욕 메세나에 위치한 쪽으로 이전을 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도적인 아식 채굴기 제조업체인 비트코인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채굴업체 세시율 증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19년도 말부터 비트코인과 하나로 2,600억 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사스의 300메가와트 규모의 채굴 시설도 인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특징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100만 개 중 비트코인은 공급될 예정이고 현재 180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어져 있다. 자, 비트코인 채굴을 알맞는 출력값이 도출할 때까지 알고리즘의 입력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값에 추측하는 과정인데요. 요 내용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채굴의 운영 노하우, 낮은 비용 구조에 적극성을 가진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서 상장이 왜 됐냐? 상장 심사 부분을 합니다. 예, 실사도 하고 심사도 같이 해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같이 하죠. 그래서 해당에 있는 이게 적정성 여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 분들이 또 주식 투자자 분들이 1년만 장사하고 이 주식을 뭐 정리하거나 그러진 않죠.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에 대한 그런 전망이 있는지도 장기 전략 보고서를 해당에 있는 그런 뭐 미국 거래소 쪽에다가 냅니다. 네, 즉 SEC에다가 내요. 그러면 그 SEC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보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전략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년 중에 언제든지 정리 매매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그 회사 뭐 잠깐 돈 빨아먹고 그냥 아무것도 관리 안 하다가 망하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를 막심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거래소도 최소한 코스닥에 뭐 상장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못해도 한 3년, 5년, 뭐 6, 7년 됐었을 때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폐되는 회사들도 좀 있죠.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다 똑같죠. 뭐 아무리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한 뭐 한국 거래소 직원이나 아니면 뭐 SEC나 미래를 읽어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 안에 살아남는 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즌이 마치고 죽는 코인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어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자, 라이언의 첫 해시 용량은 지금의 3배까지 성장을 했고 4분기 때는 6배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 라이언도 분명히 미국 안에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ESG 너희들 잘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채굴 회사들도 IPO 채굴 회사들도 똑같은 과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여기 화력이 아니라 수력 발전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에너지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코인 민트 발전의 88%가 무공해 발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저비용 에너지, 낮은 기온으로 채굴의 수명과 수익성을 지원하고 라이어 해시 용량은 약 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채굴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탐구해서 생태계 안에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최대한 열심히 잠버리를 굴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자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앞으로 채굴 시설을 더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도 인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의 의존도도 약간 좀 낮추면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약 9만 5천 개 야식 채굴기를 운영하고 세 곳의 기관 호스팅을 고객을 존재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최고의 개발팀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라이어 호스팅, 엔지니어링, 전략 서비스, 부수적인 수익 창출을 라이어과 시너지를 높이는 수익의 다각화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2017년도 때부터 2020년도 때까지 라이어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 채굴이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서 뉴욕에서 한정된 비트코인 채굴 환경을 갖고 있고 상당히 낮은 전력으로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ESG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맞춰진 채굴 업체이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으로 유연성에 대한 자금 조달을 월등하게 해주고 있고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수합이 가능하겠죠. 네이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하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주식을 그냥 막교환하자 라는 형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막
학교화 형태나 담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 업체들도 좀 잔머리를 많이 썼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문제가 없다. 유동성이 문제가 없다. 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자, 하나 더 인수를 해서 21년도 라이어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플랫폼 회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주장과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의 하나로 급속하게 확장을 해주고 있고 업계 최저 수준의 전력 비용과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강조와 최고의 인력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전기는 희소하고 위조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상당히 ESG에 맞춰가지고 돌리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믹스의 40%차 할자는 에너지 믹스를 활용을 해서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을 아마 해봐도 우리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전기 요금을 싼 지역을 모여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채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활용률, 상업, 산업력, 전력 불화를 볼 수 있는 평균에 훨씬 초과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굴의 재생에너지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하나의 회사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채굴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된 회사이죠. 하는데 나머지에 있는 채굴 회사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런 경쟁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중국 회사는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올해만 장사하고 끝낼 겁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회사가 저런 행동을 했으면 나머지 회사들도 비슷하게 가져갈 거라는 걸 우리는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리고 매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물론 방송에서도 다 설명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18년도 때부터 이미 채굴에 해당해 있는 원가 대비가 매번 설명을 드렸던 때도 한 3-4번 드렸던 것 같아요. 원가 대비를 보았을 때 항상 그게 고민이 많이 됐던 회사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률이 너무 많이 굴곡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에 많이 회사가 파산했던 회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냥 넘어갈까요?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바보처럼?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18, 19년도 때부터 계속 바꿔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시레이트 중국으로 인해 의존율은 높지만 중국 업체들도 바보가 아니다라는 점과 그게 이미 약간 기후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이동을 이미 다 시켜놨고 일정 옮기지 못했던 채굴 회사들은 좀 두드려 맞긴 했지만 그게 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갖고 있었던 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게 나머지에 있는 나라 쪽이나 이런 라이어 쪽이 갖고 있었던 쪽으로 다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충격이 생각보다 완화가 많이 됐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굴 회사들 이제 ESG 됐으니 망가지고 뭐 진짜 심한 말로는 뭐 병신이 됐겠거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네요.